자, 그럼 한국 영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이 한국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 will not close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네, 자, 김인환 교수님이 트럼프 후보, 미국 우선주의, 해리스 후보는 동맹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돼서 이른바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이 더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뭐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트럼프 4년을 벌써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그때 뭐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뭐 혹자는 그게 미국의 고립주의로 선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뭐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 외교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잘 이제 버텨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간의 협상이 갑자기 시작된다든지 아까 우리 차재현 박사님께서 일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특히 그것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북한 비핵화의 방향이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뭐 혹자들이 말하는 거는 트럼프가 ICBM 뭐 할 필요 없어. 그것만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핵 동결만 하면 그다음에 제재 다 풀어줄게. 뭐 네가 사실상 핵 국가이든 뭐든 나는 그렇게 관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보적으로서는 위협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충격파는 또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벌써 2018년의 하노이 경험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둘 다 사실상 뭐 비핵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지금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돌파구가 뭐가 만들어진다느냐 아니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방금 또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보수성의 폭스뉴스가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차디원 의원님, 일단 보면 폭스뉴스의 성향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언론 매체가 저렇게 자신 있게 승리를 선언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폭스는 단언을 한 거고요. 네. 그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CNN 같은 언론들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얘기하는 거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기울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그 이제 조금 이따 할 연설이 당선 연설이 될지 아니면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뭐 감사 연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승부가 갑자기 갈릴 확률이라는 거는요. 왜 적다고 보면 이제 남은 표들이 전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해리스 부통령 몰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지금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복귀라는 게 현실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인환 교수님,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나와서 지금 판비치 컨벤션으로 갔다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이미 확신했고 여기서 내가 좀 기다려도 된다.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늦은 시간이고 거기 현지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TV 앞에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승리 연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마 저기 뭐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빨리 이제 원고가 준비되는 대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승리가 이제 뭐 한 주 정도를 더 기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나와서 승리 연설을 해도 뭐 어느 정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실하다면 자, 북한을 바라보는 이 시선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는 친구라고 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독재자라고 칭했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World leaders think that Donald Trump is an easy mark. Easy to manipulate with flattery or favor. And you can believe that autocrats like Putin and Kim Jong-un are rooting for him in this election. 네, 저 차두현 의원 일단 보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네.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까가 정말 저희로서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겠죠. 한국에 대한 그 안보 공약은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네. 북한하고는 직접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북한은 기가 살아서 네. 더더욱 우리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15 통일 독트린이나 이런 것 자체도 모두 영향을 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자기가 선거 운동에서 얘기했던 이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두 개의 제약 요인하고 두 네. 개의 촉진 요인이 있어요. 네. 먼저 촉진 요인부터 얘기를 네. 해보면 첫 번째는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룹들 이제 더 이상 그의 참모진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가령 얘기하는 맥마스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얘기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전부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예스맨 출신들로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얘기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북러 밀착 관계에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는 지금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를 메신저로 해서 이제 이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미북 정상회담 충분히 추진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촉진 변수라면 두 번째 제약 또 그 못지않은 제약 변수라는 것이 그 김인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2018년에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러 간의 관계가 이 촉진 요인인 동시에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러시아도요. 지금 자 과거에 그 2018년에 이 미북 정상회담 한참 이제 네. 시작이 될 때, 그다음에 2019년에 하노이 노들까지 갔을 때 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이 끼어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러시아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고 메신저 정도 역할만 하라 그러는데 네. 러시아는 이미 상당 부분 북한한테 지금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병도 받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관계를 그렇게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건가?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외 정책을 펼 때 누구를 잘 대해준다라는 거는요, 그냥 동등한 존재로 대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월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를 형성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푸틴하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그 어떤 주도 능력에 있어서는 러시아하고도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 제가 그러면 뭐 부정적인 요인, 촉진 요인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어떤 거래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냐에 따라서 오히려 트럼프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더 우리한테 우려되는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는 건 억제를 하면서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에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김인환 교수님, 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은 대선 당일날까지 지금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미국 보라고 쏘기 뻔한데.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해리스랑 트럼프 둘 중에 누구를 더 원했느냐 그럼 당연히 트럼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오바마가 취했던 뭐 전략적 인내 그리고 바이든이 취했던 전략적 인내 2.0 거기에 의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뭐 접근법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세 번 정도의 만남을 가진 상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얘의 기분을 맞춰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몸집을 늘려가면서 자기 몸값을 올려가면서 지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지금 국제 정세와 관련했을 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관계가 바로 일으켜나가느냐 이것은 저는 두 가지의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지금 둘 간의 관계가 밀착된 거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나 당장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필요가 없어지죠. 줄어들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얘기로 다시 한번 매달려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더 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뭐 손을 흔들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뭐 대외 문제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미국이 해리스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가 됐든 간에 미국이 지금 상대하려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미 관계, 미북 관계가 지금 갑자기 어떻게 트럼프가 되면서 뭐 급변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관찰을 하면서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세일즈 포인트가 이제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현목 캐스터. 일단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 화면 계속 주십시오. 이 반비치에 마련된 트럼프 캠프의 본부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마 모여서 트럼프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네, 지금 CNN과 폭스뉴스가 확연히 다른 화면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CNN 기자들은 여전히 같은 스튜디오에서 지도를 붙잡고 아직 우편 투표 개표가 남았다 하면서 계속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폭스뉴스는 애진작부터 네. 그 판비치에 군집해 있는 그 거의 축제 분위기를 띠고 있는 네. 그 본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예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폭스뉴스가 그렇게 이 확정 보도를 한 거죠. 네, 숫자는 277 이렇게 오.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연회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뭐 껴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감동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로 환경미화원의 조끼를 입은 그런 지지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두 다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슬로건이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등장할 트럼프를 위해서 하늘 높이 치켜들고 트럼프를 연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위스콘신 주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확정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51.3%로 트럼프가 위스콘신마저 가져가는 것으로 나왔고요.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까지 트럼프가 가져갔다면 정말 승부는 되돌리기 좀 어렵겠군요, 정말. 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하루에도 몇 개씩 자신의 그 X 플랫폼에 글을 네. 올리고 도배를 하는데 네. 오늘도 그야말로 뭐 미래가 환상적이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분명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변화를 만들 때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포스팅을 올렸고요. 또 자신의 플랫폼에 있는 X의 사용량도
확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해리스 본부에서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짧게 인사만 하고 네. 퇴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군중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사기가 꺾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두현 의원님. 일단 폭스뉴스의 보도대로 트럼프 후보가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면 정말 목표치를 상당히 많이 매직 넘버인 270명에서 7표나 더 많이 확보를 한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오히려 여유 잡아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 이른바 얘기하는 7개의 스윙 스테이트를 모두 가져간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더 많이, 이 300표가 훨씬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90표 내지 100표 가까운 선거인단 표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전국 지지율에서도 계속 3, 4% 정도의 지금 격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현식 의원. 네. 이현식 의원은 지금 SBS 스브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자기 말 뒤집고 하는 사람들을 미국인들이 지지하는가? 네. 트럼프의 승리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인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은 뭐 경제에 대한 거죠. 네. 이제 특히 물가와 이제 그 아파트 월세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경합주 중에 하나인 네바다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700불 하던 아파트 월세가 뭐 2,000불이 넘어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세 배네요. 있다고 하니 네. 그런 상황에서 서민 유권자는 아무리 저 사람이 무슨 뭐 막말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현 정부를 표로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해리스 쪽은 가급적 지금 현재 정권에 몸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마치 현직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유권자들은 누군가를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이 팍팍해진 거에 대해서 표로 심판을 하고 싶었을 거고 네. 그 표가 결국은 그 해리스한테 가지 않고 트럼프한테 투표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이었나요? 그 정치적 올바름 이슈를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차원에서 인권 문제, 인종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많이 밀고 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좀 너무 가는 것 같아라는 심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정서가 어딘가 분출을 하려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압력이 어떤 임계치에 도달해서 이게 지금 터지면서 트럼프에 대한 몰표로 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미국 사회의 주류가 바뀌는 거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되는 백인, 남성,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미국 사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동안 굉장히 많이 희석돼 있고 그게 해리스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완전히 이제는 다문화,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 그다음에 다인종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미국 사회에 작용을 했고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문제는 백인들에만 공유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되는 미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그 유색인종 중에서도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흑인들, 히스패닉들. 네. 예, 이 사이에서는 일종의 여전히 변화에 대한 요구보다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메인스트림에 대한 욕구가 더 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민환 교수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뭐 미국 소위 말하는 인구 분포상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주류 사회가 이제 좀 뭐 변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그건 좀 더 장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제일 좀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흥미있게 봤던 것 중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유색인종에서 그룹에서 네.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았던 거였거든요. 흑인들 중에서 20%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라틴 계열 쪽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경제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민 문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한 저소득층, 아까 말하는 그 흑인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 라티노들, 그 히스패닉들, 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어디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그 적어도 8년 전에 내가 트럼프 때는 내 주 앞에 있었는데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내 살 주거 공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 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현식 의원. 그 트럼프가 이번 선거 운동을 한 거를 보면 네. 그 일반적인 예상과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서도 트럼프 후보한테 경제 얘기를 주로 해라. 물가 얘기만 해도 이긴다. 중도표를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유세장에 나간 트럼프는 항상 불법 이민자를 가지고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사람들 공포를 일으키는 발언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막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어떻게든지 포커스를 다시 경제 우선으로 돌리고 싶어 했는데 트럼프라는 후보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손해가 날 거다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의 직감, 그러니까 불법 이민 문제를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불안과 증오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선거 전략이 맞았던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차두현 위원님,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비하는 우리의 경제 전략은 뭘까요? 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맹도 그렇고 이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네. 이제는 생각이 다른 미국 정부하고 마주치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뭐 경제적으로 거래 문제를, 무역 조건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문제들 자체는 일단은 뭐 저기서 바라는 것 자체가 미국 현지에 공장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미 수출 역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세부적인 문제보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한국 기업들이,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미국 사회에 서 돈 버는 것 자체를 배관시하고 보는 거를, 그걸 고쳐갈 수 있는 문화적인 네. 이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 이익을 창출해냈고 했는데, 특히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산업 구조의 측면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를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네. 자, 김인환 교수님, 일단 그럼 우리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이 선거운동 당시에 아니 돈 잘 버는 회사, 외국 회사들한테 왜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하면 이거 다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 공장 투자를 계획했던 삼성이니 SK니 하는 우리 대기업들은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공장에 벌써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고 네.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올스톱한 다음에 다시 철수한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의 대안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뭐 행정부,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주정부 여기를 상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기업 같은 경우도 벌써 이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이거는 정말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뭐 미국의 로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활용을 해서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안현목 캐스터. 지금 화면에 계속 이 팜비치의 이 트럼프 캠프 본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계속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지금 모습을 나타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이곳의 시각이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무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요. 계속 무대를 좀 세팅하는, 무대를 정비하는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럴 때마다 트럼프가 올라온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CNN에서도 오랜만에 숫자를 업데이트했는데요. 드디어 펜실베니아에서의 트럼프의 승리를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가져간 선거인 수를 266명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당선까지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만큼의 거리가 남았다. CNN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깻잎 한 장만큼 네.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이제 사기가 저하된 거는 아까 해리스 캠프에 있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CNN 기자들, 앵커들의 말의 톤이 현저히 느려지면서 기자들의 사기가 정말 저하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반면 팜비치에서는 무대에 이제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계속 자신이 중계되고 있는 이 팍스 뉴스의 화면을 또 대형 스크린으로 보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두현 의원님, 일단 CNN의 성향상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번, 그러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베이징 지구에서 CNN을 보고 있었는데 CNN 기자들이 정말 당황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 하나 남았다. 뭐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하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 이 지난 한 2, 3개월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면 네. 사실 폭스 뉴스 못지않게 네. 주로 이제 해리스 후보를 부각시키는 뉴스를 많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CNN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아마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고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CNN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리한 변수들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작용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죠. 놀랍기도 한 거고 네. 별로 방송할 맛 안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후보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자, 김인환 교수님. 지금 트럼프의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트럼프를 이제 뭐 남성들, 백인 남성들이 지지한다는 건 이렇게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특히 낙태권 문제 때문에 백인 여성들, 중장년층 여성들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할 거란 이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은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 이후 전열을 정비해서 민주당 후보로 등장하게 됐던 배경에는 바로 그 낙태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라는 현직의 프리미엄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유색인종이라는 그래서 소수자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기존 그 지지층인 핵심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였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 해리스가 발휘했던 어떤 그 역량, 여성표를 끌어오는 그 역량 네.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왔을 때 앞으로 4년 미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결국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그 낙태권의 문제, 이런 인권의 문제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그런 이유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도 그렇고 결국 그 이슈들이 낙태권의 문제 이것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진단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 몰래 뭐 해리스 찍자 이 줄리아 로버츠가 나서가지고 그런 캠페인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별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사실 여성 유권자들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죠. 바로 가자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네. 해리스 후보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유대인 인구 그리고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해리스가 더 많은 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제3의 후보 혹은 트럼프에게 표가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표가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그런 네. 카운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식 의원. 예,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이요. 네.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을 벌인 방식이 그동안의 미국 선거에서의 어떤 그 전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번에 평소에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로우 프로펜시티 보터라고 하는 층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예전 대선에서 잘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서에 영합하는 선거운동을 해서 네. 그들을 투표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나 찍을 사람들은 어차피 찍을 거니까 이런 선거운동을 벌였고 사실은 그래서 공화당에서 원래 역대 선거를 치르면서 잔뼈가 굵었던 선거 일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이번에 지역에서 정말 그 가가호호 유권자 방문을 할 수 있는 일꾼과 자금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이른바 캔버싱이라고 하는 선거운동을 민주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럴 인원과 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거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서 그전에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잘 될지 사실은 공화당 안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남성들의 투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나중에 표 분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캠프의 그런 전에 없던 일종의 선거 혁신이 먹힌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CNN이 드디어 판비치의 트럼프 캠프 본부를 연결해서 생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지금 보면 이 지지자들이 새벽 2시, 지금 몇 시죠? 3시인가요? 새벽 3시죠? 2시, 2시를 넘은 시간에서 지금 아주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빽빽히 운집을 해서 트럼프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도 계속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별 투표를 개표 방송을 하다가 이제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하구나. 사실상 선언만 하지 않았지 인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동시통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화석 연료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에 의존해서 그걸 가지고 중산층으로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신경 써야 되는 걸 알겠지만 당장 내 직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이제 비평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치보다 많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말 은혜를 보여주었고 관용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마 토론도 굉장히 잘한 후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다시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천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듬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당상 비판을 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제 패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중산층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열을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었죠. 그리도 또 임신 중지에 관련돼서 자신의 어젠다로 만들면서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은 그냥 가장 최근에 보더라도 그 트럼프의 광고를 보면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경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광고들을 봤을 때 바이든의 경제를 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을 엮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공포스러운 환경을 주장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대응을 강경하게 하지 못한 것도 저는 캠페인 차원에서의 좀 실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경제랑 묻고 바이든이랑 묻고 이런 것들이 공화당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뭐 경선 전 그리고 나중에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전체적인 전후 맥락 상황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점을 줄까라고 봤을 때 차별점을 줬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바이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존경이나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밟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판을 한다기보다도 미래를 봤을 때 어떤 답이 더 좋았을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품을 팔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뭘 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린 뉴딜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린 뉴딜 때문에 직업을 뺏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 이상 2020년보다 바이든 때보다 더 잘했던 오버 퍼포먼스가 나왔던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Innovate in association with Gilasco. 네. 자, CNN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이제 당선이 거의 유력해진 도널드 트럼프, 어떤 사람일까요? 45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부동산 재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재선에 도전장을 던진 트럼프, 누구인지 이용갑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46년 미국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가의 차남으로 태어난 이른바 금수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는 가업을 이어받아 기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연예 방송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하던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나서 상대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대통령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내세웠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선거 패배 후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도들의 의회 난입이란 초유의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임 중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 감세 정책과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쳤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 군사분 계선을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이민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Mexico's going to pay for the wall. We're going to stop drugs from coming in. 퇴임 후엔 성추문과 개인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지난 5월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썼습니다.